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지식 탐구를 현실적인 정보와 연결해 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2025년 종합부동산세, 특히 그중에서도 절세와 직결되는 합산 배제 및 과세 특례 신청에 대해 좀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국세청 보도 참고 자료를 바탕으로 할 거고요. 여러분의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그런 핵심 정보들을 뽑아낼 텐데요. 그리고 마감일이 9월 30일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정말 귀 기울여 주셔야 해요. 국세청에서 이미 한 5만 명에게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하는데요. 혹시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오늘 내용 중에 여러분께 해당되는 중요한 혜택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복잡한 세법 용어들 사이에서 진짜 돈 되는 정보 한번 찾아 함께 떠나볼까요? 우선 가장 기본이 되는 합산 배제부터 시작해보죠. 이건 말 그대로 특정 부동산을 종부세 계산할 때 합산 대상에서 빼준다는 뜻이죠. 맞습니다. 아주 정확하게 이해하고 계시네요. 네, 중부세는 인별로 소유한 주택이나 토지의 공시 가격을 합산해서 일정 기준을 넘으면 부과되는데요. 합산 배제를 받으면 그만큼 합산 가액이 줄어들어서 세금이 적게 나오거나 아예 안 나올 수도 있는 거죠. 네, 절세의 기본 중에 기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떤 부동산들이 이 합산 배제 대상이 될 수 있는 건가요? 가장 대표적인 게 아무래도 임대주택일 것 같은데요. 네, 임대주택이 가장 흔한 경우입니다. 근데 그냥 임대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니고요. 아시겠지만 지자체와 세무서 양쪽의 임대사업자로 정식 등록을 하고 또 법에서 정한 의무 임대 기간, 예를 들면 6년, 10년 이런 거요. 그리고 임대료 증액 상한, 연 5% 이내 같은 요건들을 꾸준히 지켜야 합니다. 네. 근데 올해 좀 주목할 만한 변화가 있다고 들었어요. 6년짜리 단기 임대 관련해서요. 네, 그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올해 6월 4일 이후에 등록한 6년 단기 임대 주택도 합산 배제 신청이 가능해졌다는 건데요. 다만 조건이 좀 까다롭습니다.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 바로 그 당시에 이미 임대를 하고 있었어야 하고요. 그리고 9월 30일까지 지자체의 단기 임대주택 등록, 그리고 세무서에 주택 임대업 사업자 등록까지 모두 맞춰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6월 4일 이후에 부랴부랴 등록했더라도 6월 1일에 이미 임차인이 살고 있었다면 가능하다는 거군요. 대상 주택에도 제한이 있겠죠, 당연히. 그렇습니다. 아무 주택이나 되는 건 아니고요. 일단 아파트는 제외됩니다. 네, 그리고 비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이어야 하고 공시가격 기준도 있어요. 수도권은 4억 원, 비수도권은 2억 원 이하인 단기 매입 임대주택이거나 혹은 직접 지어서 임대하는 단기 건설 임대주택, 이건 전용 149제곱미터 이하, 공시가 6억 이하, 2호 이상 임대 이런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조건이 꽤 복잡하죠? 네, 정말 꼼꼼히 따져봐야겠네요. 또 다른 임대주택 관련 변화는 없나요? 있습니다. 그 30호 이상, 그러니까 대규모로 공급하는 민간 임대주택, 10년 장기요. 이 경우에 합산 배제를 받기 위한 공시가격 기준이 완화됐습니다. 건설에서 임대하는 건 기존 9억 원 이하에서 12억 원 이하로 올랐고요. 사들여서 임대하는 건 수도권 6억, 비수도권 3억 이하에서 각각 9억, 6억 원 이하로 기준이 높아졌습니다. 아무래도 장기적인 임대 공급을 좀 유도하려는 그런 의도로 보입니다. 임대주택 말고 또 어떤 게 합산 배제 대상이 될 수 있나요? 그 회사에서 직원들 복지 차원으로 제공하는 사원용 주택도 있습니다. 이것도 공시가격이 6억 원 이하이거나 전용 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하고요. 중요한 건 실제 사용하는 사람이 대표이사나 그 친족 또는 회사 지분을 많이 가진 과점주주, 그러니까 회사의 의사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 대주주를 말하는데요. 이런 사람이 사용하면 안 된다는 점입니다. 순수하게 직원 복지용이어야 인정을 받을 수 있어요. 그렇군요. 이게 작년이랑 달라진 점도 있다고요? 네, 올해부터는요. 사원용 주택으로 한번 합산 배제 신고를 하고 나면 그 다음 해부터는 혹시 거주하는 직원이 바뀌거나 임차료 조건 같은 게 변경될 경우에요. 그 변경 내용을 다시 신고해야 합니다. 예전엔 한 번 신고하면 끝이었는데 관리가 좀 더 촘촘해졌다고 볼 수 있겠죠. 그 외에도 잠깐 언급할 만한 합산 배제 대상이 있을까요? 네, 그 주택건설 사업자들이 해당될 수 있는 경우인데요. 주택을 짓기 위해 사들인 땅, 그러니까 주택 신축용 토지요. 이건 취득 후 5년 안에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하고요. 또 주택을 지으려고 기존 주택을 샀는데 3년 안에 철거할 예정인 주택, 이걸 멸실 예정 주택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도 합산 배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와, 정말 다양한 경우가 있네요. 이 합산배제 신청은 그럼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해야 하는 거죠. 맞습니다. 9월 30일이 마감일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 만약 작년에 이미 합산배제 신청을 해서 혜택을 받고 있고 올해도 그 조건에 아무런 변동이 없다면요. 그럼 굳이 또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동으로 연장되는 개념이죠. 아, 그렇군요. 하지만 반대로 상황이 바뀌었다면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고요. 예를 들면 임대주택을 팔았다거나 임대료를 5% 넘게 올렸다거나 하는 경우요. 네, 바로 그겁니다. 혜택을 받을 요건을 더 이상 충족하지 못하게 됐다면 나 이제 해당 안 돼요 라고 제외 신고를 꼭 해야 합니다. 이걸 안 하면 나중에 세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뒤에서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혹시 본인 임대주택이 합산배제 대상인지 좀 헷갈리는 분들은 어떻게 확인하면 좋을까요? 홈택스에 아주 유용한 기능이 있습니다. 임대주택 합산 배제 자가 진단 서비스인데요. 본인 소유 주택 정보를 기반으로 몇 가지 질문에 답하면 합산 배제 가능 여부를 알려줍니다. 세무서 가시기 전에 한번 체크해 보시면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자, 합산배제는 특정 주택을 아예 계산해서 빼는 거였는데요. 지금부터는 실제로는 집이 여러 채지만 세금 계산할 때는 1세대 1주택자처럼 혜택을 주는 과세특례 제도를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죠. 어떤 혜택이 있길래 그런가요? 네, 혜택이 아주 큽니다. 1세대 1주택자로 인정받으면 일단 기본 공제 금액이요.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껑충 뜁니다. 네, 공시가격 12억 원까지는 종부세가 아예 안 나온다는 거죠. 게다가 일반 다주택자는 받을 수 없는 세액공제 혜택도 있습니다. 만 60세 이상이면 연령에 따라 또 5년 이상 보유했으면 기간에 따라 최대 80%까지 세금을 깎아줍니다. 이게 정말 크죠? 와, 12억 공제, 최대 80% 세액 공제라니 정말 파격적이네요. 그럼 어떤 경우에 이런 특례를 신청할 수 있는 건가요? 대표적으로 네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첫째는 일시적 2주택입니다. 말 그대로 이사 때문에 잠깐 집이 두 채가 된 경우인데요. 원래 1주택이던 사람이 새 집을 사고 기존 집을 아직 못 판 상황이죠. 단 조건이 있습니다. 새 집을 산 날로부터 3년 안에 기존 집을 팔아야 합니다. 이사 계획 있으신 분들은 이 3년 기한 달력에 정말 빨갛게 표시해 둬야겠네요. 만약 3년 안에 못 팔면 어떻게 되나요? 그럼 큰일 나죠. 특례로 감면받았던 세금은 물론이고요. 그동안의 이자에 해당하는 가산액까지 토해내야 합니다. 그러니 에이 언젠간 팔리겠지 하고 안일하게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네, 명심해야겠네요. 두 번째 경우는 뭔가요? 상속주택입니다. 부모님 등으로부터 주택을 상속받아서 본의 아니게 다주택자가 된 경우를 위한 배려인데요. 세 가지 조건 중 하나만 만족하면 됩니다. 첫째, 상속받은 지 5년이 안 지났거나 둘째, 상속받은 지분이 전체의 40% 이하이거나 셋째, 그 지분에 해당하는 공시가격이 수도권 6억, 비수도권 3억 원 이하면 됩니다. 여러 채를 상속받아도 각각 이 조건 중 하나만 맞으면 된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점은요. 국세청 Q&A 자료를 보면요. 만약 상속받은 지분 가격이 기준, 그러니까 6억이나 3억 원을 살짝 넘는다면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 전에요. 지분 일부를 팔거나 증여해서 기준 이하로 맞추는 것도 가능하다는 해석이 있습니다. 아, 그런 방법도 있군요. 네. 또 여러 번에 걸쳐서 지분을 상속받았는데 일부는 5년이 넘었어도 전체 지분율이나 가격 기준을 충족하면 역시 특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지방 저가주택이네요. 이건 어떤 건가요? 네. 이건 수도권, 일부 지역 제외, 광역시, 군 지역 제외, 특별자치시 면 제외를 제외한 지역,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지방이요. 거기에 있는 공시가격 4억 원 이하 주택 1채, 딱 1채를 다른 주택과 함께 소유한 경우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딱 1채만 이정된다는 겁니다. 이런 지방 저가주택이 만약 2채 이상 있다면 이 특례는 못 받습니다. 이 특례 대상 지역에 포함될 수 있다고 하니 해당 지역의 주택 가지신 분들은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네요. 자, 마지막 네 번째 경우는 뭔가요? 바로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입니다. 부부가 딱 집 한 채만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고 다른 세대원은 집이 없는 경우인데요. 이때 부부가 신청하면 아까 말씀드린 1세대 1주택자 방식, 그러니까 기본 공제 12억 원 더하기 연령, 보유기간별 세액공제 방식으로 세금을 계상받을 수 있습니다. 잠깐만요.
부부 공동명의면 원래 각자 9억 원씩 총 18억 원까지 공제받는 걸로 아는데 굳이 12억 공제 방식을 신청하는 게 항상 유리할까요? 뭔가 함정이 있을 것 같은데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이게 바로 주의해야 할 점입니다. 맞아요. 특례를 신청해서 12억 공제 더하기 세액 공제를 받는 것과 신청 안 하고 부부 각자 9억 원씩 공제받는 것 중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요. 집값, 즉 공시가격과 세액 공제율, 그러니까 연령이나 보유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하, 예를 들어 공시가격 15억짜리 집을 젊은 부부가 공동명의로 산 지 얼마 안 됐다면요? 특례를 신청하면 12억 공제 후에 3억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하지만 신청 안 하면 각자 7.5억이니까 9억 공제 범위 안에 있어서 세금이 0원이 될 수도 있다는 거군요. 와, 바로 그겁니다. 네. 반대로 공시가격이 아주 높거나 연령이나 보유기간 세액 공제를 많이 받을 수 있는 부부라면 특례를 신청하는 게 더 유리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건 반드시 홈택스의 종부세 모의세액 계산을 통해서 유불리를 따져보고 결정해야 합니다. 무턱대고 신청했다고 오히려 세금을 더 낼 수도 있으니 정말 중요합니다. 와, 이거 정말 중요한 팁이네요. 모의 계산 꼭 해봐야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새로 생긴 보유기간 계산 특례라는 것도 있던데요. 이건 또 뭔가요? 네. 이것도 1세대 1주택자 중 특정 경우에만 해당되는 특례인데요. 첫째는 원래 살던 집이 재건축, 재개발돼서 새로 지어진 경우. 둘째는 배우자가 사망해서 그 배우자가 살던 집을 상속받은 경우입니다. 이 두 경우에 해당하면 별도로 신청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혜택인데요? 보유기간을 더 길게 인정해 주는 겁니다. 재건축 재개발된 집은 철거되기 전 원래 집을 취득한 날부터 계산해 주고요. 배우자에게 상속받은 집은 돌아가신 배우자가 그 집을 처음 취득한 날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해 줍니다. 이렇게 되면 보유기간이 길어져서 최대 50%까지 가능한 보유기간별 세액공제 혜택을 더 많이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오, 이것도 꽤 쏠쏠하겠네요. 단 주의할 점도 있다고요. 네, 중요한 점은 재건축 조합원 입주권을 돈 주고 사서 나중에 완공된 집을 받았거나 이미 다 지어진 재건축 아파트를 매입한 경우에는요. 이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어디까지나 원래 집주인, 그러니까 원조합원이었거나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은 경우에만 해당된다는 점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세금 계상 방식 자체를 1주택자처럼 해주는 특례들을 살펴봤는데요. 혹시 적용되는 세율 자체를 좀 낮춰주는 방법도 있을까요? 특히 다주택자분들은 세율 부담이 크실 텐데요. 네, 좋은 질문입니다. 다주택자는 주택수에 따라서 더 높은 중과세율, 최대 5%까지 적용될 수 있는데 이 부담을 덜어주는 특례도 있습니다. 뭐냐면 특정 주택들은 아예 주택수 계산에서 제외해 주는 건데요. 오, 그러니까 약간 투명주택 같은 거네요. 실제로는 가지고 있지만 세율 계산할 때는 없는 셈 쳐주는? 뭐 그런 비유도 가능하겠네요. 이 투명주택이 될 수 있는 대상은요. 아까 1세대 1주택자 특례에서 봤던 상속주택, 그러니까 5년 미경과 지분 40% 이하, 지분 공시가 6억, 3억 이하 중 하나, 이게 일단 해당되고요. 그 외에 무허가 주택의 부속 토지나 특정 요건을 갖춘 소형 신축주택, 그리고 준공 후 미분양 주택도 주택수 계산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소형 신축주택이나 미분양주택, 이건 좀 더 구체적인 조건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소형 신축주택은 2024년 1월 10일부터 2027년 12월 31일 사이에 취득해야 하고요. 전용 면적 60제곱미터 이하, 아파트는 제외됩니다. 그리고 취득가액이 수도권 6억, 비수도권 3억 이하 등의 요건을 맞춰야 합니다.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2024년 1월 10일부터 2025년 12월 31일 사이 취득해야 하고 수도권 밖에 있는 전용 85제곱미터 이하, 취득가액 6억 이하 등의 요건이 있습니다. 잠깐만요. 그럼 혹시 주거용 오피스텔도 이런 요건에 맞으면 주택수에서 빼줄 수 있나요? 보통 오피스텔은 세법상 주택으로 잘 안 보는 경우도 많잖아요. 네, 그 점이 이번 개정에서 주목할 만한 부분입니다. 맞아요.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이라도요. 방금 말씀드린 소형 신축주택이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의 요건, 그러니까 면적, 가액, 취득기간 등을 충족한다면 세율 적용 특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주택수 계산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거죠. 오피스텔 투자하신 분들께는 꽤 의미 있는 변화일 수 있습니다.
와, 오피스텔까지 해당될 수 있다니 의외네요. 정말 꼼꼼히 살펴봐야겠습니다. 자, 개인뿐만 아니라 법인을 위한 특례도 간단히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일반 법인이 주택을 가지면요. 기본 공제도 없고 세부담 상한도 적용 안 되고 2.7% 또는 5%의 높은 단일 세율이 적용돼서 세부담이 굉장히 큽니다. 하지만 공익법인이나 공공주택 사업자, 주택조합, 재개발, 재건축 사업 시행자, 사회적 기업 같은 특정 법인들은요. 신청을 통해서 개인처럼 누진 세율 0.5%에서 2.7%와 기본 공제 9억 원, 그리고 세부담 상한 150%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훨씬 유리하죠. 특히 CR리츠, 그러니까 기업 구조조정 부동산 투자회사가 지방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는 경우에 대한 규정도 있으니 해당 법인 관계자분들은 꼭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정말 다양한 혜택들이 있었네요. 그럼 이 모든 혜택들 어떻게 신청해야 할까요? 역시 홈택스가 가장 편하겠죠? 네, 단연코 홈택스, www.hometex.go.kr이 가장 편리합니다. 로그인하고 나면 초기 화면이나 세무 업무 가이드맵 같은 곳에서 종부세 관련 메뉴를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보유 물건 정보를 알아서 불러주는 미리 채움 서비스나 아까 말씀드린 임대주택 합산 배제 자가 진단, 종부세 모의세액 계산 같은 기능들은 정말 유용하니 꼭 활용해 보세요. 물론 컴퓨터 사용이 좀 어렵다 하시면 세무소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서면 신청도 가능합니다. 필요한 서식은 홈택스나 세무소에서 받을 수 있고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마감일은 9월 30일 화요일 잊지 마세요.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그런데 아까부터 계속 요건 충족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만약 일단 신청해서 혜택을 받았는데 나중에 요건을 못 지키게 되면 정말 큰일 나는 건가요? 네, 바로 그 점이 이 모든 혜택의 양날의 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실하게 요건을 지키면 절세 효과가 크지만 지키지 못했을 때 페널티도 상당합니다. 단순히 감면받았던 세금만 돌려주는 게 아니고요. 그동안의 이자에 해당하는 이자 상당과 산액까지 붙어서 추징됩니다. 예를 들면 어떤 경우에 그렇게 되나요? 의무 임대 기간을 못 채우고 임대주택을 팔아버리거나 임대료를 연 5% 넘게 올렸거나 일시적 이주택자가 3년 안에 기존 집을 못 팔았거나 하는 경우가 대표적이죠. 특히 임대료 5% 상한을 어기면요. 어긴 그 해뿐만 아니라 다음 해까지 총 2년간 합산배제 혜택을 못 받게 되고요. 과거 감면분과 이자까지 추징될 수 있으니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결국 신청도 중요하지만 유지가 어쩌면 더 중요할 수도 있겠네요. 장기적인 관리가 필수적이군요. 정확합니다. 당장의 세금 감면만 보고 섣불리 결정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 몇 년간 해당 요건을 계속 지킬 수 있을지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오늘 2025년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및 각종 과세특례 신청에 대해 정말 깊이 있게 파고들어 봤습니다. 임대주택, 사원용 주택, 일시적 이주택, 상속주택, 지방저가주택, 부부 공동명의 1주택, 그리고 특정주택의 세율 적용 특례까지 복잡하지만 잘 활용하면 분명 도움이 되는 제도들입니다. 오늘 들으신 내용 중 이거 내 얘기 같은데 싶은 부분이 있다면요. 9월 30일 마감 전에 콕 홈택스를 통해 확인하고 신청하셔서 정당한 절세 혜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네, 세금은 아는 만큼 줄일 수 있다는 말이 있죠. 하지만 동시에 혜택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점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국세상담센터 국번 없이 16번입니다. 여기 문의해서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저희는 현재의 규정과 혜택에 초점을 맞춰 이야기 나눴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살펴본 이런 합산배제나 특례 제도들이 과연 계속 유지될까요? 예를 들어 부동산 시장이 급변하거나 정부 정책 기조가 바뀌면 이 제도들의 내용이나 가치, 심지어 존속 여부까지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요? 단기적인 절세 전략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런 장기적인 불확실성까지 고려해서 자산을 관리하는 지혜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질문을 던져봅니다. 오늘 여러분의 현명한 세금 관리를 위한 맞춤 정보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도 여러분의 지식 탐구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